늘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갈구하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의 목표는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전통적인 관념들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늘 다룰 자료가 뭐랄까, 그 독특하잖아요. 네, 엄청 독특하죠. 오늘 파헤쳐볼 흥미로운 텍스트가 2025년 10월 19일 울산에서 진행된 강연 기록인데요. 제목이 무려 1394강 조상신이 후손에게 화를 낸다. 네, 제목만 딱 들으시면 이게 무슨 무속신앙이나 종교적인 이야기인가 하고 오해하실 수 있죠. 그렇죠. 오해하기 딱 좋은 제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미리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오늘 특정 신앙이나 종교적 관점을 지지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죠. 대신에 이 텍스트가 담고 있는 세대 간의 진화, 인간관계, 그리고 진짜 리더십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아이디어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해부해 볼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자료를 접했을 때는 그 접근 방식에 상당히 놀랐어요. 겉보기에는 조상신이라는 영적인 존재를 다루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을 한꺼풀 벗겨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과거와 미래,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역학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탐구가 끝날 때쯤이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겪는 답답한 세대 차이나 갈등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원문 자료는 아주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네. 자녀가 말을 듣지 않거나 속을 썩일 때 배움이 적은 조상신이 그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해를 끼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한국 사회나 동양 문화권에서는 꽤 익숙한 정서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묘자리를 잘못 썼다거나 조상님이 노하셨다 막 이런 얘기 종종 하죠. 그렇죠. 그런데 강연자는 이 질문을 전혀 예상치 못한 현실 세계의 프레임으로 확 끌고 옵니다. 아, 이 조상과 후손이라는 영적인 구도를 현실의 어떤 선배와 후배 문제로 치환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갈등 문제로 치환해서 설명을 시작하거든요. 원문에 따르면 선배, 즉 조상의 말을 듣고 존중하는 건 후배의 당연한 도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맹목적인 복종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부분에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 지점에서 약간의 마찰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선배나 어른을 존중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걸 의미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진화론적 관점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선배의 방식이 100% 옳고 후배가 그걸 단일 밀리미터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반복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문명과 발전은 정확히 그 선배 세대에서 중단되고 마는 겁니다. 텍스트는 세상이 발전하기 위해서 후배들이 오는 거라고 강조하거든요. 아,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요? 네, 선배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지식과 기반을 닦아서 물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후배의 진짜 임무는 뭘까요?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도구 삼아서 연구하고 질을 높여서 더 나은 차원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의 방식은 정답이 아니라 진화를 위한 초안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훌륭한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근데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나 기성세대 선배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방식을 고집할 때가 있잖아요. 많죠, 사실. 예를 들면 90년대식 영업 전략을 무조건 밀어붙인다거나 할 때요. 이럴 때 후배는 보통 되게 답답해하고 속으로 비난하게 되는데 텍스트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나요? 아주 현실적이고 좋은 예시인데요. 텍스트는 그럴 때 선배를 비난하거나 정면으로 충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 충돌하지 마라. 네. 대신에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해요. 아, 우리 선배님들은 저 시대적 배경과 한계 속에서 저렇게 하신 게 최선이었구나 하고 그 한계 자체를 인정하고 품어버리라는 거죠. 비난하는 대신 한계를 품어라. 만약 후배가 선배의 방식을 그냥 낡았다고 비난하는 데에만 막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스트레스만 엄청 받지 않을까요? 스트레스를 넘어서 결국 과거의 굴레, 즉 그 낡은 방식과 에너지에
본인 스스로 발목이 잡혀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 비난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나 자신도 그 낡은 시스템에 얽매이게 된다. 이거 진짜 뼈를 때리는 말이네요. 과거를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과거를 비난하는 데 갇혀서도 안 된다는 아주 절묘한 균형 감각이죠. 차라리 저분은 저기까지가 최선이구나 하고 쿨하게 넘긴 다음에 내 발전에 집중하는 게 진짜 후배의 역할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현실적인 세대론으로 쏙쏙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다음 대목에서 텍스트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커브를 툽니다. 네, 올 것이 왔네요. 윤회와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엄청나게 파격적인 재해석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홍익인간 지도자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 철학적 체계를 좀 짚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홍익인간은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개념을 현대적으로 확장한 겁니다. 이기심을 넘어서 인류 전체를 위해 사는 리더들을 뜻하는 거군요. 맞아요. 질량 높은 지식인이나 리더들을 뜻하는데요. 강연자는 현재 30%의 사람들이 이런 영적이고 지적인 성숙도에 도달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30%는 이번 생을 마치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사명을 다하면 두 번 다시 육신을 입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아주 흥미로운 설정이죠. 특정 신앙의 교리라기보다는 이 텍스트가 설정한 영적 진화의 어떤 세계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이 30%를 제외한 나머지 70%, 즉 계속 윤회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도대체 누구로 태어나게 될 것인가? 강연자가 내린 답은 바로 지금 우리가 후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아기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였죠. 와, 내가 내 후손의 아기로 다시 온다?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윤회라는 동양의 전통 사상을 끌어오면서도 그걸 세대 간의 책임감이랑 탁 연결짓는 아주 독특한 변주예요.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결국 내 자식의 자식 혹은 그 집안의 유전자를 빌려서 아기로 온다는 논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제가 미래의 내 후손의 아기로 다시 태어나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단지 말 안 듣는다고 화내고 윽박지를 이유가 없는 거죠. 미래의 나를 돌봐주고 내가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줄 사람들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아이들이니까요. 이 비유를 대입해 보니까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던 관념이 완전히 부서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보통 우리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부모는 하늘이고 자식은 그 아래에 속한 존재라는 수직적인 계층 구조가 아주 강고했잖아요. 완전 철저했죠. 하지만 이 강연은 자식은 우리의 아랫사람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럼 부모의 진짜 역할은 뭘까요? 자식을 내 입맛대로 통제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이 시대에 쏟아지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게 묵묵히 헌신하는 것. 한마디로 뒷바라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지배자나 관리자가 아니라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생각해보면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가 평생에 걸쳐 만들어 놓은 문명의 기반과 데이터를 태어날 때부터 기본값으로 흡수하면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지금 스마트폰이나 AI 다루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성장을 마치고 나면 필연적으로 부모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실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이 뛰어난 실력자들을 어떻게 감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아랫사람 취급할 수 있겠냐는 강력한 논리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원문에 등장하는 과거의 역사적 일화가 머릿속에 확 그려졌어요. 과거 조선시대 같은 때 손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변벼슬령 오르면 네, 그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젊은 손자에게 큰 절을 올렸다는 그 이야기죠. 맞아요. 현대의 권위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가 체면국이게 손자한테 절을 해 이러면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원문은 그게 결코 할아버지가 자신을 비굴하게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어떤 기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네가 이렇게 바르게 잘 자라주어 너무나 감사하다. 이제 네가 가진 그 뛰어난 실력으로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 큰 뜻을 펼쳐달라. 라는 지극한 존중과 응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 나이나 학렬이라는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오직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실력자에 대한 순수한 예우를 보여주는 거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서 내가 직접 가르치고 키워낸 20대 주니어 팀원이 훗날 엄청난 기술 혁신을 이루어서 핵심 임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오, 제가 60대가 되었을 때요. 네, 그때 후배를 질투하거나 과거의 위계질서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서 그의 성취를 존중해 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지만 진짜 멋진 어른의 모습이네요. 텍스트에서 인간은 아래 위가 없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군요. 나이나 직급이 아니라 실력을 존중하라는 메시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개념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영적인 차원, 즉 인간과 조상신의 관계로 한 번 더 확장시킵니다. 드디어 다시 조상신 이야기로 돌아왔네요. 인간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어떻게 공생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모델이 제시되죠. 네, 보통 신이나 조상신이라고 하면 인간이 무조건 빌고 의지해야 하는 전능한 존재로 여겨지기 마련인데 이 텍스트는 전혀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상신들은 육신을 가졌을 때 다 이루지 못한 과업을 후손을 통해 이루고 공답을 받으려 하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그려지잖아요. 맞아요. 인간과 영혼이 철저하게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인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또 약간 생소한 단어가 나왔어요. 공답이라는 단어인데요. 문맥상 대충 유추는 되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공답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영적인 마일리지나 보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영혼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신과 주파수가 맞는 후손이나 인간을 보이지 않게 도와서 그 인간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인간이 훌륭한 업적을 이뤄내면 하늘에서는 그 영혼 역시 공을 세운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아, 그래서 영혼의 차원이 높아지게 되는 거군요. 이걸 공답을 받는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조상신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인간의 육신과 실행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원문에서 이 두 존재의 차이를 설명하는 시각적인 비유가 너무 재밌었어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떤 일을 해내려면 무조건 두 발을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한계가 있죠. 반면에 영혼신들은 육체가 없으니까 그런 제약이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차원계를 전광석화처럼,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넘나들면서 정보를 모으고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의 물리적인 실행력과 영혼의 차원을 넘나드는 정보 수집력이 결합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은 전광석화처럼 알아낸 통찰을 직관의 형태로 인간에게 주고, 서로의 장점을 빌렸으며 진화하는 완벽한 윈윈 구조입니다. 이거 정말 통쾌한 관점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막 벌벌 떨며 매달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힘을 합쳐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바라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영혼은 현실에서 뛰는 인간을 존중해야만 하고 인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영혼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결론이죠. 영적인 차원에서도 맹목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 존중을 기반으로 한 협력이 핵심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공생의 관계, 그리고 복잡한 세대 간의 관계 속에서 도대체 누가 진정한 리더이고 윗사람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보통은 나이가 많거나 회사 직급이 높으면 당연히 아랫사람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텍스트는 이 모든 물리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을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네, 드디어 오늘 저희가 이 모든 텍스트를 해부해온 궁극적인 이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아닙니다. 진정한 윗사람의 기준은 나이도, 돈도, 직급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 바로 이해의 넓이였습니다. 이해의 넓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타인의 행동, 심지어 보이지 않는 신들의 움직임까지도 얼마나 넓고 모순 없이 이해해내느냐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짓는다는 건데요. 이 이해력과 리더십의 관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결해 주시죠.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리더십의 공식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에요. 원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해를 요만큼밖에 못하면 세상도 딱 요만큼밖에 못 다스리고 이해를 이만큼 크게 하면 세상도 이만큼 크게 다스릴 수 있다. 아, 쏙쏙 들어오네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막 화가 나거나 답답한 이유가 본질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그 사람의 처지나 상황이 발생한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좁은 지식과 경험의 틀 안에 상대방이 안 들어오니까 거부 반응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리더가 부하 직원의 실수나 한계를 명확하게 꿰뚫어보고 그 원리까지 싹 이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화를 내는 대신에 그 상황을 매니징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힘이나 지위로 억누르려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상대방의 상황, 시대적 한계, 나아가 영적인 섭리까지도 모순 없이 품어낼 때 비로소 진짜 윗사람의 자격이 주어준다는 아주 깊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실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증명하는 꼴이 되는 거네요. 뼈 아프지만 명백한 사실이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책도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그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세상과 타인에 대한 내 이해력의 질량을 넓히기 위함이라는 이 통찰이 참 대단합니다. 뭐든지 이해력이 높아지려고 공부하는 거다. 요게 공부다. 원문에 나오는 이 투박한 문장이 오늘따라 되게 묵직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텍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의 행동 원리나 우주 법칙까지도 원망 없이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높은 차원의 공부를 마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의 이해력에 도달해야 인간 사회의 갈등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까지 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는 거군요. 자,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팽팽하고 밀도 높은 대화들을 깔끔하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조상신이라는 영적인 주제를 다룬 강연이었지만 그 이면을 해부해 보니 세대 간의 갈등 해결책, 부모와 자식의 진짜 역할, 그리고 영적 존재와의 협력에 대한 거대한 통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핵심은 결국 맹목적인 상하관계의 타파, 그리고 이해력 확장을 통한 상호 존중이었죠.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당장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이 리더이든 부모이든 누군가의 선배이든 간에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도록 묵묵히 뒷바라지 해주는 태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모자람마저도 비난이 아닌 이해로 품어내는 그 넓은 질량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정말 깊은 바닷속을 탐험하고 온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이 지적인 여정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이해의 폭이 곧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의 크기라는 엄청난 원리를 배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꾸만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답답해하고 짜증을 내는 관계나 상황이 혹시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말을 안 듣는 자녀일 수도 있고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직장 후배나 꽉 막힌 상사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만약 내일부터 그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고 팽팽하게 당기던 에너지를 그 사람의 한계와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는 대로 완전히 방향을 돌려본다면 어떨까요? 화를 내는 대신 저 사람은 지금 저게 최선이구나 하고 품어버리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그 상황의 진정한 리더가 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방향의 전환이 여러분의 일상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늘 새로운 통찰을 칼구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고 오묘한 지식의 이면을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줄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한 뼘 더 넓어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